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인데요. 여기 수학과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수학과분들 앞에서 톡을 하거나 할 때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리학자들은 좀 수학을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장진호 교수님께서 예측 불가능을 뭐 뭐 불가능이 얼마나 불가능한 거고 가능은 얼마나 가능한 건지 막 정의해야 된다 하셨을 때 좀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냥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지었죠. 제가 우주, 사회 그리고 핵융합으로 본 인류의 미래로 이렇게 지어봤는데 실제로 이 카오스가 아까 장준 교수님께서 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좀 더 진짜 인류의 멸망, 존망이 걸린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우주, 사회 그리고 핵융합 세 가지 주제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제가 인류의 존망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구는 이미 한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의 주인은 원래 인간이 아니고 원래는 공룡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룡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지금은 가장 유력한 어, 공룡 멸망의 가설은 소행성 충돌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 저기 칙슐러 크레이터라는 저 멕시코만 북미가 이렇게 있고 남미가 이렇게 있는데 멕시코만 그쪽에 있는 크레이터인데 저기에 이제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생기면서 그 임팩트 자체도 있지만 그 임팩트로 인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먼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발생이 돼가지고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좀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불과 몇 달 전에도 지난달에 비슷한 뉴스가 있었죠. 소행성 충돌이 있을 수 있다. 2032년에. 그래서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이 YR4라는 소행성이 2024년 12월 27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소행성은 항상 발견이 돼요. 뭐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소행성이 이렇게 운동을 할 건데 특정 운동을 할 건데 이게 지구와 충돌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2.8%가 나왔습니다. 2월 18일에. 자,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 많죠? 남성분들 특히 게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가챠 게임이라 해가지고 확률형 아이템 뽑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8%면은 작은 확률이 아니죠.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구와 충돌 확률 2.8%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망원경은 이제 뭐 이런 렌즈가 있고 막 이런 망원경이지만 과학자들이 쓰는 망원경은 저기 우주로 보내가지고 다른 파장으로 이렇게 보고 빛을 다른 파장으로 이렇게 보고 뭐 그런 되게 수조원에 달하는 그런 망원경들을 써가지고 보는데 다행히 일주일 뒤인 2월 24일에 충돌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0.0001%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고요. 근데 이 소행성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이게 바로 칙슬롭 소행성이라고 해가지고 10km짜리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맨해튼 아일랜드인데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이제 공룡을 멸종시켰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소행성, YR4 소행성은 대충 이 정도, 이거보다는 좀 큰데 한 40m에서 90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지구 멸망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 하나 정도는 파괴할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요.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충돌 확률이 뭐 2.8%고 0.001%고 뭐 다 좋은데 왜 이게 변하냐? 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냐? 이런 트래젝토리 같은 거 그냥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많이 진보했는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큰 거는 이제 그 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YR4 소행성의 트래젝토리를 초창기에 관측을 했던 건데요. 이게 데이터 포인트가 4개밖에 없잖아요. 이 4개를 이렇게 선으로 있다 보면은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나가다 보면은 자, 저기 조그맣게 있는 것이 바로 YR4 소행성인데 보시다시피 뭔가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ESA 유럽 우주국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이 충돌 계산입니다. 저 노란 점이 바로 소행성이 지나갈 평균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죠.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한 1.13% 정도 되다가 이게 트래젝토리를 점점 관측을 높여 나가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이 빨간색의 분포가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24일에는 0.001%가 돼서 이제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달과 충돌 확률이 좀 있다고 해요. 한 1.8%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더 봐야겠죠. 근데 사실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해도 정말 핀포인트 시켜도 이 소행성의 트래젝토리를 예측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장진우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 너무 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체 문제, 그러니까 이 투바디 프로블럼이죠. 행성 두 개, 뭐 행성이든 항성이든 어쨌든 뭐 전체적인 물체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뭔가 이퀘이션을 그거를 거버닝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리듀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가 있는데 삼체 문제로 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고요. 풀 수 있는 몇 가지 특기 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너럴리 풀 수는 없는 그런 방정식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풀곤 합니다. 아까 장진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근데 이제 그러면 수치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챗 GPT라는 아주 좋은 아주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챗 GPT에다가 삼체 운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파이썬 코드를 짜려고 합니다. 초기 코드를 짜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짜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로 가끔 에러가 뜨긴 하는데 파이썬을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에러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죠. 이거를 해석학적으로 나타내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뭔가 느껴지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러면은 아까는 이것도 초기 조건이 살짝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아까 장지훈 교수께서 로렌츠 어트랙터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저는 위치 말고 질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원래 있던 애는 100kg이라고 치면은 얘는 101kg이고 저 파란 점은 102kg이고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kg에서 101kg 가는 거는 1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날에 닭다리 하나만 더 먹으면은 그냥 1kg 정도는 쉽게 찌는 거니까 그만큼 되게 노티스벌하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질량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려보면은 초기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초기에는 비슷하게 가는데 쟤는 이미 사라졌죠, 지금 셋이서. 보시다시피 셋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카오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체 문제라고 하면은 그럼 삼체만 카오스 아니냐, 뭐 더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4체 운동, 5체 운동, 6체 운동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굉장히 카오틱한 혼돈 같은 그런 운동 면모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 예측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그럼 소행성 몇 개냐? 이게 소행성 개수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이죠. 2010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소행성의 개수고요. 지금 저 노란색에 있는 게 태양이고 여기가 수성, 여기가 수성 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 화성, 그다음에 저기 에스트로이드 벨트라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목성이 저기 있죠.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2010년에 찍은 거고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소행성들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하얀색으로 빛나는 게 매년마다 발견되는 소행성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삼체 운동만 해도 예측을 못 하는데 이거를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한 100년 정도 후의 미래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그 공룡을 멸종시켰다던 10kg짜리 그 소행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소행성 크기가 크면은 관측이 쉽겠죠. 크니까 그냥 육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망원경으로 보면은 훨씬 쉽게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습니다. 한 100년 후까지는. 그래서 그런 멸종 위험은 없어요. 지금 10kg짜리 소행성들을 따져보면은. 하지만 그것도 100년 후에 미래 예측이 끝이에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항상 이제 소행성들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트래젝토리를 계산해가면서 인류 멸망의 인류 존망을 약간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뭐라 묻는다면은 아마 출산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합계 출산율이 뭐 0.7명이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렇게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출산율 0.7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카오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상림 박사님이라고 그 사회학 박사님께서 그 말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시각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라 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100명이 있으면은 이 다음 세대는 70명을 낳겠구나라는 게 이제 출산율 0.7의 의미고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세대는 70명이 또 이제 0.7 곱하니까 49명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게 49명이 아니라 여기 70명은 남자 35명, 평균적으로 여자 35명이 있겠죠. 그래서 여자 35명에다가 0.7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100명이 할머니 100명이 손자를 25명밖에 못 보는 게 출산율 0.7의 의미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다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200명이 손자를 25명밖에 못 보는 게 출산율 0.7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인구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장준 교수님께서 모델 그 방정식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 아니면 사회 현상이든 물리 현상이든 뭔가 있을 때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 방정식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NT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T가 지금 지금이고 N이 그냥 현재 인구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 인구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렇죠? n 플러스 1, 타임 플러스 1의 인구를 예측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출산율을 이용할 거니까 일단 여성 비율을 곱해야겠죠. 출산율이 가임 여성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0.5를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출산율을 곱합니다. 출산율 R이라고 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 세대로 계산하는 그 방정식이. 근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뭔가 뭐 지구든 아니면 이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든 뭔가 최대 수용 인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또 이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뭔가 최대 수용 인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이라고 쳐볼게요. 이 강의실의 최대 수용 인구가 진짜 거의 사람이 죽을 듯이 넣으면은 뭐 10,000명 정도 될 수 있다 칩시다, 대충. 이러면 이제 못하겠죠.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표시해 보면은 이 지금 인구가 10,000명이 되면 1-1이니까 0이 되잖아요. 다음 세대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그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챗GPT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줘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짜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산율 R을 출산율을 변화하면서 그려보는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인구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00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가
2,000으로 시작했는데 만약 출산율이 0이에요. 0이면 다음 세대 그냥 0으로 떨어지겠죠. 아무도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0이니까 그냥 계속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출산율을 올려보면은 점점 증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0.7 정도가 되면은 예, 엄청나게 빨리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세대가 2,000명인데 한 손자 세대에 거의 200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한 2까지 올려봅시다. 2까지 올리면은 2가 돼도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여자 한 명당 2명 이상을 낳아야지. 왜냐하면 좀 이렇게 소멸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2.5가 넘어가면은 이제 뭔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죠.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수렴 인구가 되게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 보면은 뭐 증가하는 건 다 괜찮은데 이제 한 6, 출산율이 한 6 정도, 출산율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출산율이 한 6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수렴 인구가 2개가 돼요. 2분이 됩니다. 8천이 됐다가 6천이 됐다가 8천이 됐다가 6천이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더 늘려보면은 갑자기 4개가 되고 갑자기 이제 예측이 불가해져요. 카오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정 출산율을 가지고 수렴하는 인구를 우리가 저기에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이 0일 때, 출산율이 0일 때 수렴 인구는 빵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출산율을 점점 올려가고 있어요. 출산율 점점 올라가면서 한 2까지는 계속 수렴 인구가 빵입니다. 그러다가 2부터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수렴 인구가. 계속 올라가다가 출산율이 오를수록 수렴 인구가 올라가다가 한 6 정도 됐을 때 분기를 하기 시작해요. 2개로 분기되고 4개로 분기되고 그다음엔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런 식으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 손 한번. 이걸 이제 로지스틱 맵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한 모델이에요, 사실은. 그냥 인구 변화를 뭔가 출산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예측해보는 가장 간단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카오스를 보입니다.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카오스적인 측면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전공 분야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인데 오늘 인류의 미래라고 했는데 에너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물 부족 국가다, 뭐 아니면 석유가 뭐 메말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유효한 얘기고.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에너지를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좀 궁극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융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아는 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핵융합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 두 원자가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양성자 2개를 아주 강한 힘으로 부딪혀서 결합시키면은 핵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하나, 그러니까 양성자 2개를 가지고 있는 헬륨 하나를 만들고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두 입자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면 알겠지만 플러스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죠. 이제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아주 강하게 때려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때려야지 얘네가 탁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얘들을 아주 강하게 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온도가 높아야지 이 입자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 핵융합은 사실 우리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태양의 핵에는요, 수소 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얘들이 아주 뜨거운 온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이 반응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즐기고 열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융합이 왜 그래서 궁극의 에너지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핵융합의 지구상에서 핵융합의 연료는 바닷물이에요. 그냥 물 갖다 쓰면 되거든요. 물 갖다가 뭐 대부분은 중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물 한 컵 정도 떴을 때 한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의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은 전 세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닷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거의 한 몇백만 년 수준의 연료가 있습니다. 몇백만 년 동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융합을 궁극의 에너지원이라고 부르고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핵융합과 플라즈마라고 썼는데 그 플라즈마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왜 플라즈마가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물체든 아주 뜨겁게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물상이잖아요. 여기 방 안에 있는 산소, 공기도 다 기체고요. 근데 이 기체를 더 뜨겁게 만들면은 이 전자들과 상승자들이 막 분리가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 저기 막 번개로 표현이 되는데 번개도 사실은 다 플라즈마 상태고요. 불꽃도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뭐 기체든 뭐든 수소를 핵융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고온에 있는 기체를 막 가열을 시키면은 가둠 장치가 없으면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흔든다는 건 이제 가열을 한다는 건데 흔들 수 있는 박스가 필요한 겁니다. 저 구슬들 하나하나를 다 수소 원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딘가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막 흔들어야지 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태양계에서는 중력으로 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둠을 중력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는 그런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해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플라즈마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또 전자들도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물리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장을 걸면은 하전 입자가 어떻게 되죠? 그 자기장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으로는 가둬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는 지금 가둬진 상태입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여기 끝과 끝 그럼 이쪽으로 빠질 수 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말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입자가 이 자기장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컨셉으로 핵융합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핵융합 장치들인데요. 여기 되게 어려운 막 토카막, 스텔러레이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장치들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을 도넛 모양으로 꼰 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이 코일들, 이 파란색으로 있는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거기다가 전류를 인가하면은 그냥 한쪽 방향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냥 그거를 원형으로 꼰 것뿐이에요. 그게 다고요. 그 옆에 보이는 거는 물론 그렇게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꼬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뭐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실제로 우리가 핵융합을 일으키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도넛 모양의 플라즈마, 저 보라색 플라즈마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스텔러레이터에서도 오른쪽에서 보이시다시피 저렇게 막 되게 복잡한 그런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핵융합로 안에는 이런 플라즈마 안에는 입자가 몇 개냐? 아까 뭐 다체 문제, 삼체 문제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1핵의 정도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21승 개 정도의 입자들이 있는데 아주 다체 문제죠. 그냥 다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재규 교수께서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아주 다체 문제일 때는 입자가 아주 많으면은 유체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 보여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유체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행성들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시면은 약간 뭔가 액체가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액체가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그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유체로 뭔가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방정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조금 더 복잡한 유체 방정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기술하곤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카오스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보셨다시피 유체 방정식은 비선형적이에요. 선형과 비선형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은 이 진공에서의 빛은 선형적이거든요. 선형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이저를 이렇게 쐈을 때 또 다른 레이저를 이렇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레이저들은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냥 좀 밝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나가 버리잖아요. 선형적이라는 거는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간단한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난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난류가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아까 도넛 모양의 그 플라즈마를 보여드렸죠. 그 핵융합 장치, 핵융합을 이제 플라즈마를 가둬놓고 가열을 하는 그런 장치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이런 난류가 있으면은 플라즈마 가둠 성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초창기에 이런 장치를 만들었을 때 자기장을 딱 이렇게 걸었는데 그냥 매끈하게 이제 플라즈마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가열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막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 빠져나갈 리가 없는데?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난류가 있어가지고 플라즈마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 플라즈마 빠져나가면 가열을 못하니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플라즈마를 가둠한다는 거는 약간 물풍선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이 플라즈마고 풍선으로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물풍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겉을 이렇게 탁 건드리면은 뭔가 파동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이시는 것. 얘는 좀 이 그림은 조금 많이 건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파동이 선형적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애드업이 되면서 서로 이제 중첩이 되면서 그냥 뭐 다 지나갈 텐데 이게 비선형적이면은 생각해 보시면 난류가 생기면은 어딘가는 막 풍선을 꼬집고 어딘가는 풍선을 찌르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풍선에서 한 곳을 딱 찌르면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플라즈마를 가두어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싶지만 이런 난류 때문에 플라즈마 가둠이 저하돼서 우리가 지금 핵융합을 잘 못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류를 제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요. 그래서 카오스가 우리 인류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주 측면에서는 소행성들의 운동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잘해봤자 100년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렸고요. 사회 문제에서는 지금 제일 화두되고 있는 문제 출산율을 반영해서 가장 간단하게 인구를 예측해 보려고 해도 어느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또 핵융합 에너지, 우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궁극의 에너지원인데 이런 핵융합도 하우스에서 또 비선형적인 동력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류로 인해 뭔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